교육은 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차트가 제가 들고와도 포함이 된 그런 차트입니다. 식민지 시대가 시작한 1910년부터 2000년대까지 쭉 봐왔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롱런 에듀케이셔널 스태티스틱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1911년에 자세히 보시면 한 10% 정도가 됩니다. 이 파란 선이 뭐냐면 엘리멘터리 스쿨 인롤먼트 레이쇼라 그래서 초등학교 어, 취학률입니다. 취학률. 초등학교 취학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 당시에 1910년 당시에 나이가 6살에서 12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령 아동이라 그러죠. 그 아동이 학령, 다시 말하면 배움의 시점에 있어야 되는 학령 아동에 속하는 게 가령 100명이라면은 1910년에 당시에는 초등학교라는 게 서당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당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빌리지 스쿨이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서당이라는 것이 빌리지 스쿨. 네, 네. 이 서당에 다닌 학생이 100명, 뭐 저도 찾은 자료고 기무라라는 일본 학자가 발견한 스태티스틱스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학령 아동이 6세에서 12세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었다면은 그 학령 아동 중에서 서당에라도 다니는 학생은 10명 안쪽이었다. 근데 그것이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하나의 슬로건을 내겁니다. 일체. 네. 내선 일체라는 것은 내라는 것은 자판을 뜻합니다. 인티리어, 내륙, 일본, 메인랜드, 그거를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원바디다, 일체다 라는 슬로건 밑에서 한국의 교육제도를 일본의 교육제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서당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일본식을 많이 보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취학률이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천에는 이것이 50%에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 정부 나름대로 교육에 매진을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가지고 해방을 맞이한 것이 1944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1953년부터 1970년까지 한 15년 정도 사이에 한국은 초등학교 취학률
를 60%에서 100%로 끌어올립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정부에. 그런데도 기가 막힌 취약률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100%. 이승만 정부 밑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2의 교육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제1의 교육혁명은 일제하에서 1920년대, 30년대 20%로 취약률이 뛴 거. 그 다음에는 50년대에 취약률이 100%로 뛴 거. 이거를 제2차 교육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식민지 논쟁이라고 한국의 자본주의 뭐 교육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그 사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일본 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교육에 매진한 거 그거는 어, 내선 일체의 수도관 밑에서 자판, 코리아, 원바리 그다음 그런 슬로건 밑에서 4년이 되도록까지 해방될 때까지 3% 미만이었습니다. 중등학교. 그러니까 100명 중에 중학교에 다닐 학령 아동 수가 100명이라면은 100명 중에 3명만 중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중학교에 다니려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했겠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했고 결국 그 식민지화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독자적인 자본주의의 성립을 어떤 면에서는 방해했었다라고까지 낮았고 학생 교사 비율은 어, 높았습니다. 학교 건물은 종종 이중 또는 삼중 교대로 활용됐겠죠. 건학군 부담의 상당 부분을 3분의 2 정도는 민간 가정에 부여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 교육의 특징입니다. 다른 개발은 3분의 2 수준이었는데 다른 개발도상국은 평균적으로 민간이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퍼블릭 스쿨 시스템. 그러니까 공적 비용으로 부담을 했는데 한국은 그 역순이었습니다. 거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민간 가정의 부담이 교육비 부담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한국은 비용 부담의 상당 부분 3분의 2 정도는 민간 가정에 부여되었으며 직접 비용의 3분의 2 수준이었는데 다른 개발도상국은 평균적으로 민간이 3분의 1과 일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공적 비용으로. 네. 한국의 전통 교육은 유교에서 출발했죠. 귀족 계급과 양반 계급에 제한됐습니다. 근대 교육은 일본에 의해 도입되었고 일본은 자녀들을 위해 전면적인 교육으로 나섰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등교육에 굉장히 등한히 했다 하는 거는 한국을 식민지화 하는 데만 필요한 수준의
정부는 한국은 일본화를 위해 교육을 사용 목적을 있었습니다. 한국 청소년에게 충성화 교육을 하고 농업과 산업 모두에게서 우차적인 역전 말에 14세 이상의 한국인 중 2%만이 중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3%라 그랬는데 그 제가 아마 에라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 중 2%만이 중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4세 이상의 이것도 중요한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한 통계죠? 선진화에는 등한히 했다는 것이죠. 당시 학교 시스템에 등록한 모든 학생 중 93%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미국 군사정부에 속하는 학교는 한국 청소년과 성인을 민주주의자로 전환하고 기본적인 기술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스태티스틱스가 나오는데 별로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고등교육기관 같은 것을 보면요, 1945년을 100이라고 놨을 때 794, 그러니까 38배,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 고등교육기관이죠. 이런 학교 취학생의 증가율도 보면은 5년에는 8.9%가 증가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별 공립학교 취학생의 비중, 가장 중요한 중학교라는 것도 보세요. 공립학교의 비중이 59.4%입니다. 초등학교는 8.8%가 공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은 공립학교 중심, 재미난 사실이죠. 한국은 공립학교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는데 다른 동남아 각국이라든가 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공립학교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동일한 연령 그룹별 학교 취학률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물론 107%가 넘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을 보니까 28%, 대학교가 8.6%. 네, 이런 것을 찾아 뜻이냐? 더블 카운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중간에 중퇴를 하고 다시 재입학한 경우도 의미합니다. 교육 수준별 공립학교 취약생만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초등학교만 공립학교 취약생의 비중이 50%를 넘고 나머지는 다 어, 특히 대학교는 사립학교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교실 수하고 학급 수인데 결국 전부 1970년대, 75년쯤 돼서 교실 수, 학급 수하고 맞먹고 교실은 5개밖에 없었다든가 학급은 열 개인데 교실 수는 7개밖에 없었다든가 그 교실 수가 계속 증가해서
그나마 1975년쯤 되니까 학급 수와 교실 수가 일치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한국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교실 수가 부족했다는 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학교 취학생들의 진학률을 보니까 어, 굉장히 그 저학년일수록 높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진학률이 좀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을 보니까 GNP 대비 꾸준히 늘어났죠. 꾸준히 정부 예산 대비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한 것이 교육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교육 수준별 월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죠.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의 임금 격차 너무 크게 나타나서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셀러리를 받으려고 그러는 유혹이 훨씬 큰 것이죠. 고등학교, 중학교만 나와가지고는 그러한 상태니까요. 여성은 졸업자 사이에 여성의 평균 임금 소득은 더 격차가 심했다. 재미난 사실이죠, 여러분들. 한국 교육 시스템의 특징은 높은 경쟁입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문화적으로 교사의 사회적 위치는 상당히 높아 과거에는 교사의 체벌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난리 나죠. 체벌이 있으면 난리 납니다. 한국도. 그러나 수익률은 예상보다 높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이 적다는 것이죠.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 교육이 1년 더 늘렸을 때 몇 퍼센트의 수입이 더 많이 다른 측정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업 정신이라든가 도덕 임으로 우리가 교육을 가져오진 않는다. 그런 얘기 있죠. 임금만으로 교육을 오진 않고 여러 가지 도덕적 가치, 사회적 예우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교육에 대해서 수계 결과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어떻게 읽었냐면 김광석이라는 분이 추계한 결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수익률이 졸업하지 못한 사람보다 12.0% 높게 가져온다. 고등학교는 9.0%, 대학교는 5.0%.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는 것이죠. 존 창이라는 사람이 한 거는 실업률을 보정을 했을 때, 실업률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 둘로 나눴는데,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수익률이 20.0%, 고등학교 11%, 대학교 9.5%. 정창용이라는 학자가 한 것은 거꾸로네요. 중학교가 오히려 적고 고등학교가 더 높은 좀 이색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창영 씨의 발표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그 그로스 어카운팅 성장 회계를 했기 답입을 해서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1960년서부터 74년까지 전체 기간만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first 9.07% 증가했죠. 자본은 7.19%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의 소득 율을 곱해서 A를 보세요. 여러분들 7.19가 2.88로 옮겨진 데는 A라는 게 곱해졌기 때문입니다. A는 자본의 소득 비율이죠. 100% 내에서. 8로 2.88을 7.19로 나누면 0.4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본소득 비율을 구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동은 어떻게 되느냐? 노동은 3.55%가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3.55%. 그런데 노동의 소득 비율을 곱하니까 B를 곱해서 2.13%가 나왔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장 회계 할 때 많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B를 구하면은 이 식으로부터 B 다음에 마지막에 투입 요소는 에듀케이션입니다. 투입 요소는 1.18%가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8%가 여기 있고요. 1.18%가 여기 있죠. 이거에다가 교육의 쉐어를 곱해야 교육의 쉐어 C는 0.6으로 구해지는 것이죠. 이 식으로부터. 네. 그래서 이 식에 대한 해석을 해본 것이 이 빨간 글씨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이 빨간 글씨로 쓴 게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